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미국 대선은 다른 나라 선거인데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적입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즈가 창립된 지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11월 2일자에서 이 로고로 쓰는 영문자 타임을 달지 않고 투표하라는 뜻의 vote로 대체했죠. 타임즈 편집장인 에드워드 페센텔은 그 이유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다. 이번 투표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바뀌는 시점에 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요한 투표의 결과가 지금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의 승리 조짐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 출발새 아침도 당분간 이 이슈를 중심으로 아침 시사 메뉴 꾸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이 논란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가 하루 만에 체류했죠.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서는 여당 의원과 비서실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네, 저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국회에서 인사권자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부총리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야권에서는 이게 뭐 정치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빠른 속도로 당정 간의 협의가 끝났고요. 네. 그래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그 보유액이 3억이냐 10억이냐 논의하다가 현행을 유지하는 거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종결이 된 사안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사의까지 표명했다가 다시 또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운영위에서의 그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경제부총리 홍남기 장관이 주식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쭉 추진했던 것은 2018년도에 세제 선진화에 일관성 있게 논의했던 거거든요. 예. 다만 당이나 정부 쪽에서 볼 때 최근에 주식시장에 변화가 있었고 대주 기준을 급격하게 낮춤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불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유액 10억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걸 합의를 한 겁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답변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측 의견도 이제 10억이 됐다. 현행을 유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조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경제사령탑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번 사태로 당 정간에 뭐 갈등이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갈등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견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기본 지원금 할 때도 재정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논리를 가지고 처음엔 좀 어려움을 표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함께 합의해서 정책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렴해서 합의하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갈등 구조까지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사퇴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뭐 입장에서는 특히 기재부 내부에서는 뭐 어떤 직원은 뭐 그럴만했다. 그동안에 뭐 번번이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이 뭐 묵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존재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한 것도 좀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다소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정책위 수석을 하면서 정무위원장 하기 전에 정책위 수석을 쭉 해왔는데 당정 간에 특히 기재부하고 예산이라든가 세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정책 협의를 합니다. 또 기재부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서 수용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재정당국의 의견을 몰아붙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장에서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 금지 차벽 두고 이렇게 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제 그 장면,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운영위가 열리면 항상 뭐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야당께서 좀 많은 비판과 주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사실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우리 8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상당한 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또 대다수 국민들이 당시에 그 방역본부 2단계 지침 맞춰서 예. 철저하게 방역 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무책임하게 광화문 대형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야당원의 근거가 좀 없었다고 봅니다. 그 문제 과정에서의 논쟁이었다고 보는데 노영민 실장의 과도한 표현은 추후에 또 본인이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도영민 비서실장이 제가 듣기에는 이제 거의 격노한 목소리로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의 질타했습니다. 거의 제가 듣기에. 예. 이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발언은? 광화문 집회에 무책임한 어떤 방역 수칙을 깬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 추적하는 데에서 방역본부가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면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서로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본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희님 이번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했으면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후보를 내기로 이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부산시장 선거 안철수 금태섭과 합칠 것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범여권 전선으로 선거를 대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야당에서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전략을 피겠다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 입장에서 또 당원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후보를 내기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린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낙연 당대표께서 부산에 가셔서 최고위원을 주재하면서도 또 한번 부산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의 권한들을 갖다가 이번 중요한 선거 때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유능하고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통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자신들의 범야권 전선으로의 선거 전략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후보를 저희 당 아예 내지 말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은 좀 모렴치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앉아서 당선하겠다는 것인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본인들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이상을 넘어서 저희 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공당의 대표로서 하기에는 좀 약간 모렴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당사자로 지목한 안철수나 또 저희 당에 있다가 최근에 탈당하고 나가서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의 경우가 과연 그렇게 할지 여부도 대단히 불확실하고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모렴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대선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승리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새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주한미군 방위비 또 전작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요. 달라질 한미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밤새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초역전이고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선거에 주목하는 것은 저희 한미 관계 문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미 동맹과 한미 혈맹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야를 넘어서 선거 결과에 승복만 되면 초당적으로 외교나 안보는 입장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미 혈맹 관계는 강력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주한미군이나 이런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전작권 전환 문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동안은 다른 목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동안 협상해왔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좀 안보적인 어떤 동반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후에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경제 통상 문제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다양한 결과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남북관계도 외교 영역이기 때문에 당선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남북의 또 한미 간의 관계 문제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정무위원장이시니까 그 상임위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새 공정경제 3법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재계 쪽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요. 이거 공정경제 3법 입법 과정의 그 핵심 쟁점은 또 무엇으로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좀 풀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공정경제 3법은 그 20대 국회에서도 제출했다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계라든지 관련 단체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법안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일정하게 의견 수렴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법은 공정거래법과 상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인데 마지막에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교적 그 입법 필요성이 공감대가 크고 쟁점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대한 논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 소관이고 상법은 좀 법사위 소관인데요.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꼭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계 일부 단체에서는 이 감사위원 선출 방식 개선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알려졌다시피 여러 가지 감사위원 선출되면은 민감한 경영 정보가 유출되는 우려가 있다라든지 경영권 위협을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 중화라든지 관련한 경제단체들과 많은 간담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도 했고 또 정책이사나 TF도 했고 저도 많은 단체들과 만나서 소통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위원을 갖다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사회라든지 사회이사 제도가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적인 평가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이사 중에 겸하는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은 이사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왜냐하면 이제 오노회 중심으로 이렇게 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래 역할, 전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총에서 별도로 선임을 하자. 그때 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한 3%로 제한하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만 뽑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을 뽑게 돼 있고 3인 정도를. 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집중 투표제를 통하면 정말 외부인 출신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총에서 감사위원 1인을 이사회가 달리 별도로 선출할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만나서 다양한 그 걱정들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이제는 11월은 법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제 관련한 공청회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책임교육과 윤리교육과 이런 걸 명확히 하면은 투명하게만 하면은 문제는 없는 법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속고발제 폐지라는 것이 이제 공정위에서 고발하는 것만 기업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하게 돼 있는데 공정위 거치지 않고도 이제 고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건데요.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던 건데 이제 법 개정을 하면서 전속고발제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남발한다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공정위와 또 검찰 간의 물권수사나 중복 수사를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성다한압 사건 안에서만 하기로 한 거는 이미 공정위가 발표를 했고요.
이런 별건 수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처리 기준을 공정위 검찰 간에 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태 계기로 이제 사모펀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모펀드 네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어떤 해법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이제 권력형이냐 아니냐까지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많이 보도가 됐고요.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모펀드 문제가 금융권의 가장 중심적인 화제로 떠올란 상태입니다. 예. 기존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이제 2015년도에 그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가 좀 완화가 됐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좀 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그 위에 또 그 유동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과잉 유동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되면서 좀 헐거워졌고 과잉 유동성이 생기면서 이 허점을 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의 그 규제를 담당하는 측에서의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나 미비점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발표는 했습니다만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지금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 금융사들이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된 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이런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기관과 운용사 또 수탁사나 판매사 간에 여러 가지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확인 견지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펀드사의 하나는 금감원에 제출한 약관과 실제 이제 판매사에 제출하는 내용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호 확인하는 것들을 또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들이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펀드 쪼개기를 해서 이 사모펀드는 50인 이하로 49개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그 자펀드를 만들어서 계속 49개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수연을 모집하는 합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처음부터 아예 투자처를 속여서 투자하는 악성 사기 펀드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현재 금융당국과 함께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우량한 기관 투자나 유지 사모펀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보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특히 현장에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불안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매사에서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들에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기환 제도 보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한 지속적인 대책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무위원장 맡으신 이후에 그 디지털 금융 혁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관련해서 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거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일명 정금법이라고 해서 지금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금융도 막 접근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핀테크의 혁신이 가져온 결과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경제가 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더욱더 촉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출, 투자, 보험 같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이제 비대면 디지털로 하는 것이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 있긴 한데 스마트폰 등장 전이고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10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모바일 혁명, 4차 산업혁명, 핀테크 혁신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핀테크사나 기존 금융사들에게 마이 페이먼트나 종합 지급 결제 사업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망 분리 같은 금융전산 보안 규제도 현실화하는 디지털 금융 관련한 혁신의 관점에서의 전자금융 거래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미국 대선 투표는 끝났고 지금 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혼전양상입니다. 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어 오늘도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속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 시각 오후 5시 40분이죠? 여기 5시 40분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여러 언론사 인터뷰하시면서 보니까 새벽 시간대까지도 하시는 거 봤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달리면서도 이제 현재 지금 뭐 개표 상황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지금 이제 지금 오후 5시 40분이니까 하루 종일 지켜보고 계셨죠? 예,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 20여 년 동안 선거 가까이 보는데 네. 이런 선거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표율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 다 있는데 이 좀 저희 국내 언론도 보면은 지금 특히 저희 YTN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지금 계속해서 개표율 그다음에 몇 %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보로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계속해서 지금 역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 중 4개, 5개에서 우세했다.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지금 뒷심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거 당일날 여기 시간으로 저녁 때는, 이거 바이든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 예.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나갔죠. 예. 심지어는 트럼프가 이제 내가 이겼다. 더 이상은 아니다. 우편 투표 보면은 우리가 이긴 거 망치다. 이런 그 백악관에서 연설까지 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이든이 확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정리가 됐어요. 예. 사실 미국이 크지만은 계속 뉴스에 나갔지만은 6개 경합주에다가 한두 개 더 보탠 게 이번 선거판을 결정짓는데요. 이 6개 경합주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원래는 사우스 선벨트는 트럼프가 자신했던 거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바이든 쪽으로 유리하다. 이게 이제 선거 직전에 나왔던 지지율인데 결론은 사우스 선벨트에서 트럼프가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만 갖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리조나를 아마 저는 트럼프가 애리조나의 존 맥케인하고 내가 왜 그렇게 싸웠던가 땀을 치고 지금 후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리조나를 바이든이 이기고 미시간, 위스콘신이 아주 0.몇 %, 1% 내외로다가 지금 바이든 쪽에서 바이든이 이긴 걸로다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270명을 바이든이 갖고서 지금 패자가 불복을 하더라도 이기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속색이는 게 네바다예요. 네바다 쪽이요. 예. 네바다는 원래 그 경합주도 아니고서 이 바이든 거였었는데 이게 속을 썩여가지고 지금 그 선거 개표 업데이트하는 거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가 아주 주목을 갑자기 받기 시작했죠. 예. 조금 전에 바이든 후보가 나와가지고 아주 점잖게 이긴 것처럼 연설을 했어요. 미국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서로 잘 얘기해야 되고 이해하고 어렵다. 마치 점잖게 그런 걸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캠프의 전략 같고요. 트럼프는 그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된 겁니다. 플로리다에서 이겨야 된다. 이길 경우에는 이렇게 가겠다. 해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서부터 본격적으로 경합주의 초경합 카운티에 자기 광팬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데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서부터 지금 선거 다음 날 전운이 감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트위터에 오르내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네바다 쪽에서는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YTN 그 속보 자막을 보니까요. 지금 바이든 쪽이 좀 앞서가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쪽이 앞서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왜 그 개표 업데이트 하는 거를 이렇게 홀드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바이든이 아주 지금 이해를 바이든 쪽에서 못하는 거죠. 네바다가 그 해리 리드 출신이죠. 해리 리드 지역구잖아요. 오랫동안 민주당의 상원 의장을 대표를 했던 오바마를 만든 해리 리드인데 이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가 이렇게 속을 썩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의 혜택을 너무 많이 줬대요. 트럼프 호텔이 거기 있죠.
그리고 거기 라스베가스 그 카지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 트럼프 지난 4년 동안 아주 대박, 그러니까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하. 자, 보면은 이제 그 투표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우세를 점치는 게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 세고 보시니까 뭐 바뀌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샤이 트럼프라고 그러는 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워낙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 나도 투표고 이번 선거에 전문가들이 당황하는 거는 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양 정당 간의 관계 이 공식처럼 돼 있었거든요. 예. 투표율이 높으면은 네. 리버럴 민주당 쪽이 유리하고 그랬는데 네네네. 그거가 깨졌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니까 이 우편 투표가 뭐 1억 한 5천 명 중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전 투표했는데 그 중에서 6,500만 명이 메일로 다 우편으로 투표를 했잖아요. 예. 이러니까 샤이 트럼프라기보다는 네. 이 여론조사라는 기관들이 이 4년 전에 좀 그냥 막 표현하면 헛발질했던 거를 또 한 거죠.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가 꽤 큰 차이로 이겼어요. 3.5%인가. 네. 이게 바이든 우세로 박빙으로 나왔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비선 캠프가 가가지고서 이 큐반계, 베네수엘라계 한 7% 유권자들을 그 공을 들여가지고 네. 마지막 한 20일 동안에 플로리다에서 이기면은 내가 그래도 내 계획대로 간다. 네. 우편 투표를 막아내고 무효화할 수 있는 초반 승기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캠프에 숨겨놨던 전략이었죠. 플로리다를 이긴 겁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6,500만 명 정도가 우편 투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보시면은 이 안에도 사실 아까 뭐 이전에 뭐 샤이 트럼프라고 했었는데 트럼프 지지자의 어떤 표도 많이 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에 트럼프 지지자가 많다 그런 건 아니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네네. 바이든 성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투표율과 당과의 관계에 이게 좀 공식이 깨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이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시사했던 대로 지금 뭐 뒤집어지는 곳 생기고 그러니까 그 뭐 우편 투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소송 제기하겠다. 뭐 재검표 이미 요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실제 법정으로 가겠죠? 그렇죠. 모든 매체가 많은 그 2000년도 플로리다 케이스를 많이 썼어요. 방송에도 많이 얘기하고. 네네. 거기도 사실은 그 법원이 연방 법원이 와서 판결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재검표를 하는데 사단이 일어나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러면 안 된다, 멈춰라, 재검표 하지 말아라. 이거 말을 들어가지고서 고가 그 패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지역에서 일정하게 소송, 지금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까지 이미 공화당 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검표, 그다음에 우편 투표 막는 거, 그다음 우편 투표 부실하고서 불합리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소송을 이미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은 우연하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러스트벨트의 주지사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난 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 못 믿는다. 왜냐하면 투표는 다 주지사 권한이거든요. 각 주에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부정이 있다, 케이스 조사한 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주법원이 아니고 이제 연방법원 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무리하게 트럼프가 한 달 내로다 새 연방 대법관을 임명을 해놨다.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요, 뭐 지금 각기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서로 뭐 승리를 한쪽에서는 확신한다, 뭐 한쪽에는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보기에 정말 어느 쪽에 당선됐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시점이 그럼 어느 때쯤 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미국 선거는 득표를 많이 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진 사람이 졌다 그래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축하해주고. 네, 지금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선거,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이긴 거죠. 파플러 보팅도 그렇고 지금의 선거인단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 팬데믹 상황만 아니면 재집권은 그냥 누워 떡 먹기인데 이게 너무 원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꽤 오랫동안 승자패다 결정이 안 나고 미국이 좀 권력 이양기에 좀 혼돈이 오지 않겠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나 이런 아주 유력한 매체의 칼럼 같은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요. 유튜브에서도 YTN 라디오 좀 검색해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중에 의견 주실 분들은 우물정자 0945번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